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해 환자 불편이 우려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부모와 통화 뒤 범행 현장에 두고 온 소지품을 언급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자체로부터 방역 관련 인건비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세방여행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지자체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서 36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스라엘이 홀로 서기를 하겠다며 반발하면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소통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부각했지만 야당은 매우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며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제 제한을 두지 않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실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늘 하루 동안 비응급 수술을 멈추는 등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동시에 휴진하며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이나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되며 이후에는 주 1회 휴진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파출소에서 부모와 통화하다 범행 현장에 두고 온 소지품에 대해 언급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 파출소로 오게 된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과 가방 등을 현장에 두고 왔다고 언급해 경찰이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지품을 찾기 위해 건물 옥상을 수색하던 경찰은 옥상 사각지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이때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압력이나 국제사회 결정도 이스라엘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야권은 특검을 요구한다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입을 굳게 다문 뒤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송사 특별대담에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사과란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 수사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위 봐주기 등 부실 수사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당장 특검을 하자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을 타깃으로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며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검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남은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10분 이상 넘기며 소통 노력을 보여줬는데 내용 면에서는 기존 입장과 비슷해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집무실 모두 발언을 마치고 기자회견 장소인 브리핑룸으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1년 9개월 만이란 시간을 의식한 듯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회견장을 가득 메운 내 외신 기자 150여 명은 앞다퉈 손을 들었고 윤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 모두 2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나 부족 등의 단어를 쓰며 회견 내내 낮은 자세와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쓴 모습이었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선 수사 뒤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대부분에서 기존과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7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하시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더 자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난 2년의 국정기조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회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단일한 의견을 내놓지 못해 협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는데 의료계는 반발하며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늘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의료계는 답답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를 몇 명 증원할지에 대한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 통일된 의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핵심적인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멈추고 협의를 통해 내년 정원을 정하자는 것이 통일된 입장이라는 겁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가 무조건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며 합리적 기준에 따른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사나 병원 상당수가 오늘 전국적인 하루 휴진에 나섭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의정 간 대화에 물꼬를 트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의료진 피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어 오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어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어제 나머지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 위원장은 오는 13일 비대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 임기가 보장된 추 원내대표의 의견도 중시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황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노년과 장년, 청년, 여성과 지역 등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범야권 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양자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자리지만 범야권 공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와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 방역 업무를 맡았던 세방여행이 이른바 인건비 뻥튀기로 수상한 특수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1년 반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실제 수백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를 확인하고 업체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방여행의 코로나 특수 의혹. 다수 공공기관과 1,000억 원 넘는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생활치료센터 방역요원 인건비의 절반가량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위험수당에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고강도 업무라며 한 달 보수로 한 명당 평균 700만 원씩을 챙기고도 실제 근무자들에게는 35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었고요. 입금 내역 등을 보고하라는 지자체의 요구에는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누리집에서는 이렇게 계좌 이체 내역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입금한 돈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고쳐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근무 인원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예산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광주 등 지자체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서 용역대금 360억 원가량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오창희 대표 등 세방여행과 세방 SNC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가가 긴급 상황이었잖아요. 국가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들을 지급을 했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이 등장했을 때는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세방여행 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타낸 용역대금에 대한 환수 처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범행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은 경찰에 의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해당 의대생은 부모와 통화한 끝에 복용하는 약을 범행 장소에 놓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90분 피해자 발견이 지체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 난간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경찰은 약 2분 만에 2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이후 옥상에서 A씨를 데리고 3km 떨어진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이때까지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흉기와 피해자가 A씨 구조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데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까지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같은 현장에 다시 출동한 건 첫 출동 1시간 20분쯤 뒤였습니다. 평소에 복용하던 약 등 소지품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이마저도 A씨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투신하려 했느냐고 묻는 경찰 추궁에 입을 꾹 다물던 A씨.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하게 됐고 부모와 이야기하던 A씨가 그제야 두고 온 소지품을 언급한 겁니다. A씨의 범행 은폐 시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약 90분. 경찰이 급히 소방을 불렀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옆에서는 A씨의 가방이 발견됐는데 안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관, 이른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으로 면담 과정에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의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가 다른 유튜버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평소 갈등을 겪던 상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건데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 A씨.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해 쓰러집니다. A씨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진 건 오전 9시 50분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오가는 사람이 많은 대로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뒤로 사라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악악악 하는 3번 정도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러고 한 10초나 15초 정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손 들고 자기가 이제 간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준비한 차를 타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근처 CCTV에는 차에서 손을 가리고 내린 남성이 A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급히 돌아와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A씨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B씨로 범행 직후 경북 경주까지 달아났다가 1시간 4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고 경찰에 붙잡히자 검거됐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비방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유튜브 운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양측의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재판 방청을 위해 피의자 B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출석을 1시간쯤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차선 변경을 안내하는 화살표에서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앞쪽에는 안전 삼각불도 놓여 있습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2차로로 핸들을 꺾어보지만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한국도로공사 차량을 추돌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50대 도로공사 직원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방 안전조치 하려고 밖에 나가 있는 상태를 충격에 의해서 중앙분리대쪽으로 넘어갔어요. 40대 SUV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2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오금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홀로 서기를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스라엘이 발끈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4일 홀로코스트 추념일 연설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뒤늦게 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I say to the leaders of the world, no amount of pressure, no decision by any international forum
will stop Israel from defending itself. If Israel is forced to stand alone, Israel will stand alone.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라파를 또 맹폭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내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폭격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9일 하루에만 60명 이상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3만 5천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간 휴전과 인질 석방을 논의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집트 카이로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앞서 AFP 통신에 인질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서 돌파구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면서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앞서 수용했던 카타르와 이집트의 휴전 제안에서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집트 소식통은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에서 네이버와의 지분 매각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협상의 난이도가 높다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결산 설명회.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 요구와 관련해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当社はラインヤフーからの強い要請を受けまして、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や事業戦略の観点でネイバーとの資本の見直しについて協議をしております。 이어 지금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며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초 7월 초 협상 타결 목표를 잡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업무 위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네이버가 적극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 네이버가 소극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ネイバーさんも積極的にそこは前向きにですね協力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今回の LINE ヤフーの発表がやっとできた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소프트뱅크 측의 발표에 네이버는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진 지분 구조를 소프트뱅크가 과반이 될 수 있도록 자본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사내 이사 중 네이버 출신이자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를 라인 야후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관리해왔다면서
최근 근원 물가가 2.5% 이내로 잡혔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며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 앞선 대국민 담화 성격의 국민 보고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에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는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며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 관련 질문에도 어떤 정치인과도 선을 긋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또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보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 직후 국무회의 때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했던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회견 내용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취임 이틀째를 맞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은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원내 지도부 구성 등을 고심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 앞으로 거대 야당에 맞설 전략 구상이 최대 숙제입니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인적 구성도 마무리할지 관심입니다. 앞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여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국 혁신당 등 야권 5개 정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납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과 22대 국회 입법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최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천막 농성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병역 기피로 고발되자 병무청 공무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서울병무청 소속 A 과장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청탁 전화를 받고 허위 공문서를 꾸며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전직 과장 A씨에 대해 재취업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고 고발 취하를 승인해 준 당시 서울병무청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비위 의혹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산 사람의 나이를 조사해봤더니 30대의 비중이 껑충 뛰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부모에게 최저 1%대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신생아 특례대축의 효과인지 궁금한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22.5%, 그리고 30대가 두 번째로 높은 18.9%였습니다. 4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50대는 3%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30대는 4.1%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 수혜층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40대가 집을 산 곳을 봤더니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과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0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위치한 비아파트로 투자 금액이 저렴해 투자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앞서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표류하는 곳이 많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사비 급등은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금리까지 이른바 트리플 악재까지 겹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른 공사비로 인한 건축 시장의 불편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표적인 건축 자재인 이 레미콘은 지난 3년 사이 34.6% 급등했습니다. 레미콘 원료로도 들어가는 순수 시멘트는 54.8% 올랐고 고장력 철근은 무려 60%나 뛰었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 유연탄이 필요한데 유연탄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산이 전쟁으로 인해 공급이 차단되자 값이 뛰었습니다. 철근은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 수요 급증으로 재고가 바닥나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최근 3년간 중간 건축 자재 값은 사상 최대 상승률인 39.6%가 올랐는데 공사비의 또 다른 한 축인 인건비 역시 15.8% 올랐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3D 업종 기피로 숙련된 건설 기술자가 줄어들어 같은 임금으로 낼 수 있는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는데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상승은 더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도 공사비 급등에 한몫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수년간 지속했다는 게 더 큰 타격의 원인입니다. 단년도 오르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좀 안정화가 되면은 특정 구간만 아니면 특정 자재 몇 개만 이렇게 좀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지금 3년 연속 올랐다는 그 사실은 모든 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21년과 22년에 가팔랐던 건축 자재값 상승률은 수요 감소와 맞물려 지난해부터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공사비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건축 시장이
오른 원가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입주를 불과 20여일 앞둔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에서 무려 5만 8천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바닥은 수평이 맞지 않아 구슬이 저절로 굴러가고 화장실 바닥과 계단 타일은 깨지거나 벌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엔 누수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골조가 휜 곳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지은 아파트인가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왜 사전 점검을 했을까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말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하자가 무려 5만 8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체 2개 단지 830가구 규모로 가구당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200건이 넘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부실 시공 논란에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라남도와 무안구는 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품질 점검단을 투입했습니다. 품질 점검단엔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하고 입주자 대표들도 참관했습니다. 중개하자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데 시공상의 불량인 건지를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주고 그것을 입주 전에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안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 절차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도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감리인한테 한번 접수해라고 지시했고 중대 하자나 견련 하자나 이제 판정을 또 해. 중대 하자가 발생될 때는 다 이행해야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모든 하자 보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2년 반을 기다린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셀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하이버와 자회사 어도어의 갈등이 점차 길어지는 가운데 어도어가 오늘 이사회를 엽니다. 어도어는 오늘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습니다.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른 김과 조미 김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 관세를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김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인 9월까지 한시적으로 마른 김 700톤, 조미 김 125톤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 신청을 받아 인증하고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 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동구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화도진 공원과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제35회 화도진 축제를 엽니다. 축제에선 왕의 행차와 무예 시범을 곁들인 뮤지컬 공연과 옛 군영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아십니까? 5월 10일, 바로 오늘이 바다 식목일인데요.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점차 황폐하고 있는 해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온난화로 점점 사막화하고 있는 바다에 육상처럼 해조숲을 조성해 바다 생태계를 지키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제주 해안. 플라스틱 페트병부터 폐어구, 스티로폼 등이 뒤섞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14.5만 톤.
정부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온난화로 점차 오르는 해수 온도는 바다의 황폐화 속도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연안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무려 19.8도로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온난화로 발생하는 열의 90%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록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는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온이 높으면 해조류가 살기 힘들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점차 바다가 사막화에 이르며 바다 밑 생물이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막으려면 해조류가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나선 정부는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5월 10일을 바다의 식목일로 제정해 대중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다 식목일의 그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는 바다숲이 정말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실시했던 그 조성된 바다숲들은 잘 관리가 진짜 되고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는 게. 정부는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바다숲을 조성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총 5만 4천 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 유명 회사에서 만든 식빵에 쥐 몸통의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제품 10만 개 이상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식품업체 시키시마 제빵은 도쿄 다마 공장에서 생산한 식빵 안에 작은 동물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간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테레비 아사히는 회사 측 확인 결과 식빵에 들어간 것은 곰쥐 몸통의 일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측은 현재까지 건강상의 문제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소비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로 여전히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 대전은 10.1도, 대구는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무려 2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어린이날 연휴 때 비가 와서 아쉬웠던 분들 아마 이번 주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번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돌풍과 또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